예, 저는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하는 박용덕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개략적으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2페이지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용덕입니다. 이름은.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시기를 보면 옛날에는 4월 달에 시험 본 적도 있고 9월 달에 본 적도 있고 10월 달에 시험을 실시한 적도 있고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일요일 날 보다가 지금은 해마다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요, 해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시 자격을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요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응시 자격이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응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면 5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이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계시는 분도 뭐 신용불량자라든지 미성년자라든지 학력, 국적, 나이 제한 없이 모두 다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만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만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인원을 한번 보면 응시 인원 27회 때 22,340명 응시 인원을 보면 27회 때 22,340명이어 가지고 합격률이 31%였습니다. 2차 응시자 대비. 자, 그런데 28회 시험은 아직까지 이 합격자 발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응시 인원만 보면 28회 때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1차, 2차가 있는데 지금은 1차 시험, 2차 시험을 옛날에는 따로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따로 응시합니다. 그래서 1차가 18만 5천 명 정도,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12만 명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수는 32만 명이 했다가 최종적인 접수는 30만 명입니다. 즉 한 2만 명 정도가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시 수료를 반환받았습니다. 그 최종 접수 인원은 약 30만 명 정도 올해 응시를 했습니다. 30만 명 정도가. 그래서 최근 10년간 가장 응시 인원이 많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12만 명 중에는 2차만 응시하신 분이 2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2만 명 이상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과목. 역시 시험 과목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4조부터 8조까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첫 번째 1차 과목이 있습니다. 1차 과목. 1차는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학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학개론만 부동산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법과목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과목입니다. 그래서 학개론은 계산하는 문제도 최소한 6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포함합니다. 부동산 경제학입니다. 어느 정도 수학적 기초가 있는 분들은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동산 학개론이
어렵게 28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이 쉽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29회 시험은 반대로 부동산 학개론이 쉽고 민법이 어려울 개연성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20년째 강의를 하는데 해마다 보면은 한 해 어려우면 한 해 쉽고 이렇게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역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학개론 어려웠다고 또 학개론만 계속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해마다 반대로 출제가 된다.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민법, 민사특별법은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2달 만에 끝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하는 게 많은데 1차는 이 민법은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갑을 병정, 뭐 갑이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는 이 고득점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민법이 쉬운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민법은.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쉽습니다. 과목의 특성이 대체로. 자, 그러면 민법을 보면은 총칙이 있는데 총칙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도 역시 총칙이 어려운데 민법도 총칙이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이런 말이 어렵습니다. 자, 총칙이 10문제, 그 다음에 물권 편, 물권 편인데 편의상 물권법이라고도 합니다. 14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물권법이 14문제. 그 다음에 계약법, 채권법이라고도 합니다. 계약편인데 계약법에서 10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특별법에서. 자, 특별법에는 뭐가 있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그냥 상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5개 법률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가령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 나왔다면 내년에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한 개 법률에서 2문제, 나머지 법률에서 1문제 이렇게 해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민사특별법. 그래서 1, 2차를 처음 하시는 분은 이 민법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셔야 될 겁니다.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목 5개 과목 다 합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게 1차 과목이고요. 1차를 합격하셔야만 2차 과목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도 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그래서 1차는 만약에 예를 들면 부동산 학개론이 40점, 민법이 80점이면 합격입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러나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불합격입니다. 만약 37.5점이 있으면 16문제를 맞추면 40점입니다. 15문제 맞추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1차는 만점을 80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90점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차 과목은 90점 받으면 다른 과목 보태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차는 무조건 한 과목이 40점은 넘게 받아야 되니까 과락은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이게 1차고요. 제가 맡은 과목이 이제 2차 과목인데 2차 시험은 원래 1차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응시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1, 2차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합격했는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자, 2차 과목 중에서 1교시 처음에 1과목이 1교시에 보는 게 올해부터 2차 과목이 1교시, 2교시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작년까지는 2차 시험을 한 번에 다 봤어요. 3과목을. 근데 올해는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교시에 보는 게 첫 번째 제가 맡은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교시 두 번째 보는 게 공법,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령이 70% 출제되고요. 약 28문제. 그 다음에 실무가 약 30% 출제가 되는데 올해 시험은 거의 법령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고득점을 했어요. 40문제 중에서 올해는 거의 30문제가 법령이고요. 5문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법령이고 한 5문제 정도만 실무가 출제됐어요. 그 실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라는 건 전 과목이 다 실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중개실무에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올해 출제된 걸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이런 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실무가 좀 잡다하고 방대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내려면. 그런데 올해는 법령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은 모든 공법이 다 출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개와 관련되는 거 6개 과목만 시험에 출제됩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즉 가장 주된 취지는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는 개발 위주였는데 지금은 난개발을 하면 안 되고 선계획 후개발이 주된 취지입니다. 법의 취지가.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에서 7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7문제씩. 이 건축법은 30호 30세대 미만인 경우 적용이 되고요.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되고요. 단독주택이나 연립, 빌라, 우리 흔히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은 건축법이 적용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더 비싸죠.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주택법을 적용받으면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1동, 102동 동간에 거리 제한도 있습니다. 인동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법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거, 다가구 같은 거 보면 바로 옆집 거의 보이죠? 가까이 지어놨죠.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7문제씩 각각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뭐 줄여서 그냥 도정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나대지, 임야나 전답에다가 전답을 개발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대지를 대지로 만드는 것, 농지라든지 임야를 대지로 만드는 게 도시개발법을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습니다. 6문제씩 출제되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2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이 농지 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는 출제가 잘 됩니다. 실무라는 것은 전 과목이 모두 다 실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가 사실은 방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실무가. 중개실무 하려고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다 배우는 거죠. 모든 과목이 다 중개실무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법 중에서도 중개실무상 가장 중요한 건 농지법입니다.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임야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농지를 개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의 70%가 산지고 30%가 평지입니다. 그 30% 중에서 농지가 거의
23% 정도 됩니다. 나머지 도시화 용지는 7%가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농지를 개발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개발하려면. 그래서 농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즉 밭갈경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말은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야 된다.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2차 2교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시법령 및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 모든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 우리 중개와 관련되는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공시법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시법령이라고 하는데, 이 공시법령에는 등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있습니다. 즉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등기법을 적용받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거, 공시되는 건 등기법을 적용받고요.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대장에 기재되는 것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각각 12문제씩 출제됩니다. 등기법 12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제가 이번 올해 시험을 보니까 이게 등기법, 이 지적법, 줄여서 지적법이라고도 하는데 공간정보 구축 이 법에서 보면은 강의하는 분들도 한 4문제 정도는 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강의를 안 하지만.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강의하는 분들도 한 2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느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요즘은 100점을 못 받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골고루 하셔야 되지 너무 한 군데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전 과목이 12문제씩 출제되고요. 세법도 작년보다는 까다롭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작년에는 공법 한 과목이 대체로 어려웠는데 올해는 공법이 작년보다는 좀 쉬웠고요. 나머지 과목이 조금씩 어려웠습니다. 한 문제 어렵게 내면 전국적으로 보면 1000명씩 불합격자가 나옵니다. 한 문제에. 그래서 한 10문제만 어렵게 내버리면 10,000명은 탈락시킬 수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올해 시험 봤던 분들 50명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면 좀 더 쉽게 내고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합격 인원이 1회 때만 66만 명을 선발했고요. 나머지 1회 때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1985년 9월 22일 1회 시험이 실시됐는데 그때 너무 많이 선발해가지고 2회부터 10회 시험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3,000명 선발했습니다. 상대평가로. 그러다가 10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10회 시험이 1999년도 4월 달에 실시했는데 10회 시험부터 지금까지는 해마다 15,000명 이상 선발됐어요. 평균 15,000명 이상. 그래서 올해 작년에 전부 2만 명 이상 선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2만 명 정도는 선발한다고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세법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중개와 관련되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등기 등록을 하면 내는 세금을 등록세라고 불렀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세금을 줄여준다 해가지고 등록세를 취득세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등록세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이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그건 취득세 4%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세목만 줄어들었죠. 세금 제목만 줄어들었지 실제 내용은 똑같죠. 그래서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을 해가지고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 이 재산세와 그 다음에 재산을 많이 보유하면 내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모두 다 6월 1일 1년 중에 딱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불합리합니다. 이를테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유기간에 안분해서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세를. 그러나 부동산은 재산세, 종부세는 1년 중에 하루만 가지고 있었다면 하루분 세금만 내는 게 원칙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할 때 잔금 날짜를 6월 1일로 하면은 매수인이 내야 된다고요.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를. 그래서 현업에서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 날짜를 6월 2일 날 잔금 날짜를 해버리면 매도인 세금 내야 되겠죠. 6월 1일 날은 매도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유하면 내는 세금, 보유과세.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OECD 국가에 비해서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더 낮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보유세가 한 50배 정도 더 높더라고요. 그럼 보유하면 계속 세금을 내야 되니까 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다주택자들 더 많이 부과한다고 해도 버티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팔고. 버텨도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팔 때 남는 세금이 있어야, 남는 차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1억에 샀다가 1억에 팔면 아무리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금 한 푼도 안 내죠. 1억에 사가지고 3억에 팔면 2억 남았잖아요. 그럼 2억 남는 데 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느끼기는 돈 안 남으면 안 내도 되니까. 근데 보유과세는 남든 안 남든 보유하면 계속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나 우리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소득세 세율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도 남는 돈이 있을 때만 내는 세금이다. 시험에 세법이 16문제가 출제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이 양도소득세에서 출제됩니다. 약 8문제 정도가.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법을 보통 분들은 이게 16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수업도 잘 안 듣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세법이 현업에 나가면 가장 중요합니다. 전부 다 어린이들이 세금 물어본다고요. 부동산 학개론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과목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면 전과목 수업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수업을 듣는다는 각오를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보통 지금 이때까지 28회 시험까지 시험을 29번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왜 29번이냐면 15회 시험은 2번 봤잖아요.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추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29번 시험을 본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게 가장 어려웠던 적이 8회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8회는 1995년도에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는 시험 문제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답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1999년도 10회 시험부터 이제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 오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18회 때는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15회 시험이 한번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리고 15회 시험 이후 16회부터 지금까지는 난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위원들이 보통 한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 이것을 일주일 정도 계속 강조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문제는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시기를 옛날에는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개월 정도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시험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최소한 1년 정도는 이 공부에 집중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몇 년씩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잘못하다 보면 몇 년 금방 지나가요. 저도 1900 제가 지금 옛날 걸 잘 아는 이유가 1995년도 제가 회사 다니면서 1995년도 8회 시험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는 8회 시험까지는 전부 한자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8회 시험에서는 공법이 1차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떨어지고 9회 때 1차만 합격하고 10회 때 2차까지 합격했어요. 99년도. 그럼 6년 만에 합격했어요. 저도. 그래서 3번 시험을 봤는데요. 그 뒤로도 시험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10회하고 제가 14회하고 2번 합격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옛날에는 2번, 3번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격증 있어도 응시해도 됩니까? 이렇게 계속 질의를 했더니만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아예 자격증이 있는 분은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큐넷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예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이제 응시 자체가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기한은 이미 합격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시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 자꾸 시험을 보느냐 하면 출제 경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나오는 거 다른 사람이 본 거 받아보는 거하고 직접 그 시험장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만약 보게 되면 모의고사는 꼭 응시해 보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 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1차 과목, 2차 과목 중에서 1교시, 2교시 분리되는 거 이것도 모르고 시험 봤다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모의고사를 응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응시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칙인데요. 그 총칙을 보면은 2페이지에 출제 경향 및 수험 대책이 있는데 2문제 내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된다. 총칙. 이 총칙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책을 교재를 썼는데요. 책을 페이지수를 가급적이면 줄였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문제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왜냐하면 문제풀이 책이 또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책 페이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2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 부분은 시험에 8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1995년도.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연역, 역사입니다. 역사. 자, 역사인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과거를 알아야만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시험에 직접 출제되지는 않지만 우리 중개업은 초창기 때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에서 인가제, 그 다음에 자유업, 그 다음에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고조선 시대가 중요해요? 아니면 근현대사가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면 역사 시험 공부를 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맨날 앞에 있는 고조선만 암기하다가 뒤에 있는 건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역발상을 해야 돼요. 항상 역사 공부를 하더라도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자유업이었는데 이 중개업의 시초는 고려시대 객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객주. 객주라는 것은 이 객상 주인인데 객이 뭐냐면 손님 객자예요. 떠돌아다니는 상단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시대 때 객주라고 불렀다. 인터넷에 객주라고 치보면 영화도 상영된 적이 있었어요. 객주라는 영화. 그게 보니까 주인공이 여자분이던데 그 상단을 이끌고 다니는 우두머리들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옛날에 여관업, 무역업, 중개업 이런 걸 했다고요.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 중개업은 고려시대 객주에서 출발을 해서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어릴 때 거간은 본 것 같아요. 오일장에서 소 사고 파는 걸 중개해 주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자유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인가제로 바뀌었는데 1890년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1893년부터 한성부 서울에서 거간 인가제를 시행했다. 처음으로 이제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연도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어디 있냐면은 거기 3페이지 알아두기 박스에 보면 중개업 변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가제로 시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또 자유업으로 바뀌었는데 자유업은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그간 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식민지 통치를 한 1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통치 기반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또다시 규제 필요성을 느껴서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지체 규칙이라는 게 제정되었습니다. 소개영업 지체 규칙이 제정되었다. 소개영업 지체 규칙이 제정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 가지고 1961년도 소개영업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소개영업법 이때도 신고만 하면 되고 자격증 필요 없었고요. 그래서 소개영업을 할 때도 초창기 때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직업중개, 혼인중개, 부동산중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덕방에 가보면 이 그간이 근무하는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복덕방. 복덕방이 뭐냐면 복을 파는 장소예요. 생기복덕이라고 해서 복덕방인데, 그래서 우리는 천복은 하늘이 내리는 거죠. 천복은 타고나야 됩니다. 근데 후발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는 땅, 지복, 명당자리에 집을 짓고 살면은 현세가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음택이라고 해서 묘자리를 좋은 데 쓰면 후세가 복을 받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좋은 자리, 명당자리 중개해주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비라고도 불렀습니다. 복덕방에서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복비라고 불렀죠. 지금도 현업에서 손님들이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복덕방 아닙니까 하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전화 잘못했는 줄 알고. 아직도 국민의식 속에는 복덕방 이런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61년도 소개영업법 제정됐을 때도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소개영업을 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가 되면서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만약 5,000년 역사로 본다면 4,950년 동안 바뀐 것보다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훨씬 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시골에 가면 1970년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초가집이었고요. 전기, 수도 이런 거 없었고요. 도로도 포장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다고 하더라고. 1969년도까지는. 그래서 1970년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물론 지금 중국 같은데 동남아 이런 데처럼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이때 복덕방을 하던 분들, 이 소개영업을 하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2배씩 남겨먹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1960년도 이때부터 중개업을 하던 분들은 전부 다 부자예요. 대부분 돈 다 많이 벌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 문제가 투기를 조장한다. 이분들 가만두면 안 된다. 더 강력한 규제법령을,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규제법령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세 번이나 국회 입법 청원이 돼가지고 입법이 시도되는데 전부 다 부결됐습니다.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3년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이 독재 정권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니까 1983년 12월 30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 이름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시험은 1985년 9월 22일 날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1회 시험을 실시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허가제부터인데요. 허가제가 실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게 가장 강력한 게 이 허가제로 바뀐 것, 그 다음에 시험제도가 도입된 것, 그 다음에 벌칙이 강화된 것, 이 세 가지가 주요 특징입니다. 옛날 신고제였을 때는 위반 행위를 해도 가장 무거운 벌칙이 과태료였습니다. 50만 원 과태료가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가장 나쁜 짓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금액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3년에 2천만 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 획기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허가와 신고 등록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신고는 적법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근데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습니다. 허가관청에. 그게 허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등록제로 바뀐 게 언제 바뀌었냐면 1999년 3월 31일 날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김대중 정부 때 이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1999년도 10회 4월 달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바로 하니까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허가 언제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한 명 폐업하면 허가해 준다 하더라고요. 허가 총량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 당시 4만 명 정도 됐습니다. 개업공개사가 4만 명. 근데 지금 10만 명이 넘어요. 2배가 더 늘었어요. 그 당시보다 1999년도보다 거의 뭐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됐죠. 20년 만에 거의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인원수가, 개업공개사 숫자가. 자, 그래서 허가라는 건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된다. 그럼 지금 현재가 등록제인데 그러면 등록은 뭐냐면 허가와 다른 점은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지금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그럼 신고제와 다른 점이 뭐냐? 신고는 요건이 자격증도 필요 없고 지금 우리 식당 하려면 신고제입니다. 그냥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조리사도 필요 없습니다. 면적이 좁으면. 일정 규모 넘어야 조리사 있어야 되고 하죠. 그래서 등록제와 다른 점은 신고제와 등록제가 다른 점은 등록제는 일단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 약사, 변리사, 변호사, 한의사 전부 다 등록제입니다. 병원에도 가보면 등록증 붙어 있어요. 일단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게 신고보다는 까다로워요. 신고는 자격증 필요 없거든요.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등록 요건에 적합해야 등록을 해줍니다. 결론은 지금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내용이 2페이지, 3페이지. 자, 4페이지를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거기에 83년 12월 30일 우리 지금 좀 전에 말했죠.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는데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양가로 5번에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라는 말은 법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제명이 변경됐다. 왜냐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을 개정을 했다. 그런데 이게 법 이름이 이렇게 길면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 이름이 길면 공신력이 없죠? 옛날 사법고시 시험 보면 민법, 상법, 형법, 헌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길면 국민들이 알기도 힘들고, 그래서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다 전문 자격사들은 그 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있었고요. 따라서 5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으로 언제 바뀌었냐면 2014년 1월 28일부로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했죠. 높였죠. 자, 그 다음에 최근 법 개정 주요 내용인데 양가로 이번에 법이 이때 1983년 12월 30일 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번, 28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알 필요 없고요. 지금 마지막, 최고 마지막에 바뀐 거 지금 시행되는 거 있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양가로 이번에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역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재정 목적이 있는데 재정 목적은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5페이지 보면 목적에 보면 공인중개사 밑줄 치십시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인중개사를 밑줄 치라고 한 건 논리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도 지금 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밑줄 치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시험에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전부 X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 밑줄 치십시오.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이바지 대신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면 X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5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 아닌 것 6가지 적어놨는데 말은 다 좋은 말이죠. 부동산업의 육성, 7번에 하나 더 적는다면 국민재산권 보호도 X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도 규정에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재산권 보호도 X다. 자, 다시 한번 목적을 정리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4년에 한 번 나오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보다가 보면 암기될 겁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목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명문으로 이 말은 뭐예요? 법조문에 있는 목적을 말하는 거지 해석상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국민재산권 보호도 해석상 목적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직접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 있는 건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이 없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적절한, 개업공개사의 적절한 규율도 없고요. 개업공개사 공신력 제고도 없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건 미험 있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까지 살펴봤습니다. 목적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6페이지 법적 성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